여러분, 지금 당장 화성으로 떠날 수 있는 순간 이동 장치가 눈앞에 있습니다. 안전율은 무려 100%고요. 고통스러운 우주 비행도 전혀 필요 없이 단 몇 분이면 화성에 도착하죠. 꿈의 기술이네요. 그렇죠. 근데 이 기계의 작동 원리를 들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작동 원리요? 네. 이 기계는 지구에 있는 여러분의 몸, 그러니까 뇌세포 하나하나까지 원자 단위로 완벽히 스캔한 뒤 원본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화성으로 전송해서 똑같은 정보로 여러분을 완벽히 재조립하는 거죠. 자, 여러분은 이 기계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그저 정교한 복제인간 생성기이자 여러분을 지워버리는 살인기계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마 화성에 도착해서 눈을 뜬 그 사람은 자기가 지구에서 기계에 들어가기 직전의 기억이나 감정, 그 약간의 두려움까지 아주 생생하게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당연히 스스로를 진짜 나라고 굳게 믿고 있겠죠.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하겠죠, 당연히. 하지만 과연 그 화성에 있는 존재를 진짜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지구에 있던 진짜 나는 스캔 당시에 이미 물리적으로 소멸해버렸고 저기 있는 건 내 기억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다운로드 받은 완벽한 복제품에 불과한 것 아닐까요? 자, 이 상황을 한번 파헤쳐보죠. 솔직히 아침마다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지옥철 2호선에 시달리는 직장인분들이라면 내 몸이 분해되든 말든 출근 시간만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면 진짜 당장 버튼 누르겠다 하실지도 몰라요. 격하게 공감하실 분들 많을 겁니다. 근데 막상 내 몸의 원자가 하나하나 산산조각 난다고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거든요. 이 논의에 등장하는 스텔리오스라는 인물도 그래요. 자기는 순간이동기를 수십 번이나 탔는데 누가 나타나서 회사가 널 죽이고 클론을 만든 거다 이러면서 소송을 걸잖아요. 자기는 멀쩡히 살아 숨쉬고 있는데 말이죠. 네, 이 지점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철학자 데릭 파핏이 제안한 정체성에 관한 사고 실험인데요. 결국 인간의 생존과 정체성이라는 게 과연 어디에 깃들어 있느냐는 겁니다. 육체냐? 아니면 다른 거냐?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는 존재가 이 물리적인 연속성에 있다고 믿잖아요. 어릴 때의 몸과 지금의 몸이 세포 단위로는 완전히 물갈이 되었는데도 같은 몸통을 쭉 유지하고 있으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렇다면 파핏은 물리적인 몸보다 마음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본 건가요? 이거 들으니까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변신이 딱 떠오르네요. 아, 주인공 그레고르 잠자 말이죠. 네,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었잖아요. 독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처음에는 그 흉측한 벌레를 막 징그러워하면서도 결국에는 여전히 그레고르라고 인식한단 말이죠. 그렇죠. 겉모습은 벌레라도 그 안에 그레고르 특유의 소심한 마음이나 가족을 걱정하는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육체가 완전히 바뀌어도 심리적 연속성만 있다면 정체성이 유지된다는 거잖아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파핏의 주장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제 산 복권 번호를 기억하고 내일 점심에 뭘 먹을지 기대하는 그 마음의 흐름, 즉 심리적 연속성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면 몸이 화성에서 새로운 원자로 조립되었던 말든 그건 나라는 겁니다. 오, 되게 명쾌한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만약에 기계에 아주 사소한 통신 오류가 생겨서 지구에 있는 내 원본이 파괴되지 않은 채로 화성에 똑같은 내가 하나 더 생겨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헐, 그 진짜 끔찍하네요. 지구에 있는 나도 당연히 내가 진짜라고 외치고 화성에 있는 나도 무슨 소리야 내가 진짜지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잖아요. 둘 다 과거의 나와 심리적 연속성은 완벽하게 똑같으니까요. 와, 결국 나라는 존재가 우주의 단 하나뿐이라는 그 고유성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거네요. 정체성이 육체에 있는 건가 마음에 있는 건가 머리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논리적으로는 심리적 연속성이 정체성을 대변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우리의 직관은 나와 완전히 똑같은 복제품의 존재를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정체성과 육체의 딜레마를 타인과의 관계로 확장시켜보는 겁니다. 관계로요? 네, 만약 어떤 행위에 물리적인 실체나 육체적 접촉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면 과연 도덕적인 책임도 사라질까요? 오늘 이 탐구를 들으시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딕이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혼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부부관계는 오랜 권태기에 빠져서 거의 단절된 상태예요. 전형적인 위기의 부부네요. 맞아요. 근데 그는 아내 몰래 현실에서 바람을 피우는 건 도덕적으로 엄청 끔찍하게 여깁니다. 아내한테 상처 주기도 싫고요. 그래서 그가 선택한 돌파구가 바로 완벽한 가상 외도 프로그램이군요. 바이트 온 더 사이드라는 AI 가상현실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접속하면 딕의 뇌신경을 아주 직접적으로 자극해서 실제 사람과 완벽하게 똑같은 시각, 촉각, 성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의 제3의 인물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철저히 프로그램이니까요. 네, 그저 방 안에서 컴퓨터 코드가 만들어내는 뇌파 자극을 받을 뿐이죠. 만약 여러분의 파트너가 매일 밤 방에 들어가서 이런 가상 외도를 즐긴다는 걸 아시게 됐다면 어떨까요? 어차피 진짜 사람과 육체 관계를 맺은 건 아니니까 하면서 쿨하게 넘기실 수 있습니까? 이 현상의 본질을 제대로 들여다보려면 우리가 외도라는 행위에 대해서 왜 그토록 끔찍한 배신감을 느끼는지 그 이유를 해체해봐야 합니다. 흔히 외도가 나쁜 이유는 내 파트너가 다른 사람과 육체적, 정서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딕은 제3자가 없는 가상현실이라면 나는 도덕적으로 결백하다 이렇게 합리화한 겁니다. 하지만 막상 내 파트너가 그런다고 상상해보면 피가 거꾸로 솟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3자가 개입하지도 않았고 육체적 접촉도 없는데 대체 왜 이렇게 화가 나는 걸까요? 그냥 혼자서 정교한 비디오 게임 한 거랑 다를 바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잖아요. 가상회도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진짜 이유는요. 파트너의 가장 내밀한 관심과 에너지가 나와의 관계, 즉 이 가치 있는 파트너십으로부터 철저히 등을 돌렸다는 사실 그 자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 등을 돌렸다. 네. 디그 상황을 찬찬히 뜯어보면 그는 가상현실에 접속하기 전부터 이미 아내와의 관계 개선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상외도는 부부의 진짜 문제인 권태기를 마주하고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쾌락만 좇아서 도피해버린 거군요. 정확합니다. 실제 살과 피를 가진 제3자가 개입되지 않았더라도 가장 친밀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할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정서적 단절을 선언했다는 것. 그 본질적인 상처는 현실의 외도와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육체의 부재가 결코 도덕적 면죄부가 될 수 없는 이유죠. 가상외도에서 느끼는 분노가 결국 파트너의 의도적인 회피와 우리의 감정적 직관에서 비롯되는 거라면 이번에는 우리의 그 도덕적 직관이 진짜 이성적인 판단인지 시험해볼 아주 기막힌 식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식당이요? 흥미롭네요. 맥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 동물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면서 신념을 지켜온 채식주의자죠. 그런데 오늘 그가 드디어 고기를 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가지 요리가 놓여 있는데요. 더글러스 애덤스의 소설 우주 끝의 레스토랑에 등장하는 아주 도발적인 사고실험의 변형이군요. 네, 첫 번째 요리는 프리실라라는 이름의 말하는 돼지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갖게 된 이 돼지는 인간의 식탁에 오르는 걸 자기 삶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평생의 소원으로 여기며 자랐습니다. 자기 발로 걸어가는 거죠? 맞아요. 심지어 맥스한테 제발 맛있게 먹어주세요 하고 애원한 다음에 스스로 행복하게 도축장으로 향했죠. 그리고 두 번째 요리는 아예 뇌가 제거된 채 태어난 문을증 닭입니다. 고통을 느낄 수 없는 닭이네요. 네, 고통도 즐거움도 자아도 전혀 없는 그냥 온실 속의 당근처럼 쑥쑥 자라는 고기 덩어리일 뿐이죠. 자, 평생 동물의 윤리적 권리 때문에 채식을 해온 맥스가 이 고기들을 먹는다면 이게 과연 비윤리적일까요? 동물 윤리의 근간을 완전히 뒤흔드는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육식을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보통 두 가지거든요. 첫째는 공장식 사육 과정에서 동물이 겪는 끔찍한 고통이고, 둘째는 미래를 살아갈 생명의 권리를 인간이 함부로 빼앗는 행위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죠. 네, 부터 그 두 가지죠. 그런데 식탁에 오른 이 두 요리는 그 근거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킵니다. 문해증 닭은 식물 같은 상태라서 애초에 고통을 느낄 신경이나 자아가 없고, 말하는 돼지 푸실라는 생명을 강제로 빼앗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인간이 성취해주는 셈이니까요. 와,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도축장에 끌려가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평범한 소나 돼지를 억지로 먹는 것보다 나를 먹어달라고 춤추면서 노래하는 돼지를 먹는 게 오히려 더 윤리적이어야 맞겠네요.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왜 우리는 맥스의 식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막 속이 메스껍고 엄청 강한 거부감이 드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메스꺼움, 불쾌감이 과연 정교한 논리와 도덕성에서 비롯된 걸까요?
어쩌면 그건 단순히 생소하고 기괴한 것에 대한 본능적인 혐오 반응일지도 모릅니다. 혐오 반응이요? 단순히 징그러워서 거부감이 든다는 건가요?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의 도덕성은 혐오감에 아주 크게 기괴해 왔습니다. 과거에 장기이식이나 수혈이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끔찍하고 비도덕적인 짓이라며 경악했습니다. 신의 영역을 침범했다며 혐오했죠. 아, 근데 지금은 아무도 수혈받는 걸 비도덕적이라고 안 하잖아요. 오히려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행위로 여겨지죠. 맞습니다. 혐오감이 사라지니까 도덕적 비난도 자연스럽게 사라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굳건해 보이던 도덕적 잣대라는 게 사실은 철저한 이성적 판단이나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깊은 철학적 성찰이 아니라 단순히 징그러워, 자연스럽지 않아 하는 감정적인 직관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군요. 안타깝게도 그럴 가민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연의 질서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인류는 수천 년간 농업을 통해 품종을 개량하면서 자연을 철저히 통제해 왔거든요. 그렇죠. 만약 기술이 발전해서 저 문해증 닭이나 먹기를 원하는 돼지가 실제로 대량 생산된다면 논리적으로는 이들을 먹지 말아야 할 윤리적 이유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우리의 도덕적 분노가 얼마나 얇고 감정적인 기반 위에 서 있는지 날카롭게 꼬집는 부분이죠. 이야, 순간의 유동기를 탈지 말지, 가상 외도를 한 파트너를 용서할지, 자아 없는 닭고기를 먹을지, 지금까지 우리는 아주 치열하게 옳고 그름을 고민했잖아요. 이 모든 선택이 온전히 나의 깊은 철학적 성찰에서 나온다고 믿으면서요. 네, 그렇게 믿고 살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선택조차도 사실은 이미 우주가 생겨날 때부터 100%다 정해져 있던 거라면 어떨까요? 아, 드디어 거대한 철학적 끝판왕이 등장하는군요. 결정론과 자유의지의 충돌입니다. 네. 인기 리얼리티 쇼 빅브라더에 도입된 슈퍼컴퓨터 피에르의 사고 실험을 보시죠. 이 컴퓨터는 쇼에 참가한 사람들의 뇌 상태, 호르몬 분비량, 과거의 모든 경험, 심지어 지금 방 안의 온도와 공기 흐름 같은 물리적 환경까지 원자 단위로 완벽하게 스캔합니다.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참가자가 다음 순간 누구한테 화를 낼지, 점심으로 뭘 먹을지 100% 완벽하게 예측해냅니다. 시청자들은 참가자들이 엄청 신박한 표정으로 고민하면서 자기 의지대로 행동한다고 믿는 걸 보면서 비웃어요. 화면 한 구석에는 피에르가 이미 5분 전에 예측한 행동이 자막으로 다 떠 있으니까요. 이 무시무시한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피에르인 이유는 18세기 프랑스의 수학자 피에르 시몽 라플라스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 라플라스. 네, 라플라스는 우주에 있는 모든 원자의 현재 위치와 물리법칙을 완벽히 안다면 과거와 미래의 모든 일을 다 계산해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물리적 결정론이죠. 인간의 뇌 역시 거대한 물리적 우주의 일부일 뿐이니까 뇌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의 결과를 계산하면 인간 행동도 100% 예측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현대과학에는 양자역학이 있잖아요. 미시세계의 입자들은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고 불확실성과 우연이 지배한다는 게 이미 증명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주가 시계태엽처럼 딱딱 굴러간다는 라플라스의 결정론은 깨진 거 아닌가요? 양자역학 덕분에 예측 불가능성이 생겼으니까 적어도 우리한테 자유의지가 들어설 틈은 확보된 셈이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안타깝게도 양자역학적 우연이 곧 자유의지를 담보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내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이나 입자가 양자적 확률에 의해서 그냥 무작위로 튀어서 제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서 춤을 춘다고 가정해보죠. 네. 그냥 주사위를 굴려서 나온 무작위 숫자에 따라 내 몸이 움직이는 건데 그걸 두고 내가 심사숙고해서 내린 주체적인 자유선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엄격한 인과율의 노예가 되던 아니면 통제할 수 없는 무작위적인 우연에 휘둘리던 어느 쪽이든 진정한 의미의 내 의지가 개입할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가만.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굉장히 복잡하게 프로그래밍된 생물학적 고기기계에 불과하다는 뜻이 되는데요. 하지만 피에르 컴퓨터가 내 행동을 예측한다고 해서 나의 자유의지가 완전히 부정되는 건 좀 비하가 아닐까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주 친한 친구랑 식당에 가면 그 친구가 무조건 페퍼로니 피자를 시킬 거라는 걸 100% 알거든요. 친구 취향을 확실히 아니까요. 제가 그 예측에 성공했다고 해서 제 친구가 자유의지가 아예 없는 기계인 건 아니잖아요. 아주 예리한 반론입니다.
실제로 철학계에서도 일상적인 예측 가능성과 자유의지가 양립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지만 피에르 컴퓨터의 예측은 당신이 친구의 심리적 패턴을 아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차원이 다르군요. 네, 당신 친구의 뇌에서 일어나는 1000억 개의 뉴런의 화학작용 전체를 물리 법칙에 의해 계산한 결과입니다. 만약 당신이 내리는 모든 도덕적 결정과 그 치열한 고민들이 사실은 13억 년 전 빅뱅 때부터 쭉 이어져 온 입자들의 맹목적인 연쇄 반응 결과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네. 내가 심사숙고해서 선택했다는 그 숭고한 감각은 그저 생존을 위해 진화가 우리 뇌에 심어준 아주 정교한 환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까 지금 제 머릿속이 완전히 붕괴되는 기분입니다. 화성에 있는 내가 나인지도 모르겠고 배우자의 가상외도에 분노하는 내 감정의 실체도 모호해지고 내 굳건했던 도덕관념은 그저 본능적인 혐오감일 뿐이고 심지어 지금 이 모든 걸 고민하고 있는 나의 뇌활동조차 138억 년 전부터 결정된 화학 반응일 뿐이라니요. 멘붕이네요, 정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통찰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 스스로가 온전한 주체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명확히 안다고 철석같이 믿죠. 내 행동은 철저히 나의 통제 아래에 있다고요. 네, 당연히 그렇게 믿고 살죠. 하지만 오늘 살펴본 이런 극한의 사고 실험들 앞에서는 그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던 상식들이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휴미 언급했던 얼음을 처음 본 인도인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아, 그 평생 펄펄 끓는 사막에서만 살아온 인도인이 물이 단단한 돌처럼 굳어질 수 있다는 유럽 여행자의 말을 끝까지 거짓말이라면서 믿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요? 맞습니다. 그 인도인은 자기가 평생 겪어온 자연 법칙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물이 단단해진다는 건 합리적으로 불가능한 판타지라고 결론을 내렸죠. 그의 논리 전개는 완벽했지만 전제 자체가 틀렸던 겁니다. 아, 경험의 한계 때문이군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화 과정에서 형성된 우리의 아주 제한된 경험과 생물학적 직관 안에서만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주의 절대적인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 탐구를 함께 하신 여러분, 이 시간의 문을 닫기 전에 앞서 논의한 모든 철학적 딜레마들을 완벽하게 뒤엎을 만한 마지막 상상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내일 아침 여러분은 눈을 번쩍 뜹니다. 창밖을 보니까 붉은 모래가 휘날리는 인류가 새롭게 개척한 화성 식민지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네요. 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지구에서 순간이동 오류로 만들어져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복제 인간일지, 파트너의 가상 외도에 매일 밤 피눈물을 흘리는 상처받은 약자일지, 아니면 피에르 컴퓨터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이 예측당해서 구경거리로 전락한 쇼의 참가자일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철학자 존 롤스가 말한 완벽한 무지의 베일이 시야를 완전히 가리고 있는 거군요. 전혀 모르는 이 캄캄하고 두려운 룰렛 게임 앞에서 여러분은 이 새로운 세계의 도덕과 법 그리고 분배의 규칙을 어떻게 짜시겠습니까? 질문이 아주 무겁네요. 내일의 내가 가장 처참한 바닥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는 그 서늘한 공포가 역설적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공정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을까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맹신하던 지식과 직관의 한계를 넘어 오늘 밤 여러분만의 무지의 베일 뒤에서 완전히 새로운 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굳건하게 딛고 서 있다고 믿었던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불확실하고 그래서 더욱 경이롭습니다.